항소 여부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 또 특검은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총평을 좀 듣다가 저희가 현장을 좀 연결해서요. 좀 마무리를 좀 지어주신다면요. 다 말씀 다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법원이 이제 어제까지도 사실 생중계 여부를 좀 고심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비공직자로서는 처음인 사례여서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도 좀 짧게 들어볼게요. 그렇죠. 뭐 비공직자인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를 전체 생중계로 한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만큼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어떤 국민적 관심사, 또 기소된 범죄의 중대성, 또 지금까지 수사 과정, 선고 과정, 또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정들, 또 김건희 씨 주변에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전횡을 일삼고 부정부패를 했던 여러 가지 다른 혐의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 예. 그 첫 재판으로서의 의미는 민간인, 조금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의 김건희 씨를 넘어서는 중대 사건인 건 분명하고요. 국민적 알 권리라든가 공익적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일단 공개 여부와 사실 뭐 선고 간의 직접적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게 공개됐을 때 국민들이 직접 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재판부가 공개 결정을 했을 때는 특검의 구형에 준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또 결론은 또 그와 예상과 좀 판이하게 달라서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도 당혹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공개는 저 해당 재판부는 사실 그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좀 엄한 그 원칙을 적용시켜 왔죠. 그래서 뭐 입정하는 것 또는 퇴정하는 것 이외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그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공개 결정을 했을 때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유죄 판결할 때는 국민께 또는 공직자들에게 뭐 어떤 특정한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를 각인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무죄를 선고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개 결정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무죄를 통해서 원래는 관보에 게재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지금 관련된 부분들을 생중계함으로써 무죄 사실을 좀 알리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마지막에 양형 이후에서 정한 말처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생중계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김건희 씨가 처음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특검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라고 평가를 했는데 오늘 이제 재판부가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에 걸맞은 처신과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재판부가 김 씨를 규정한 부분들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그 역시도 다소 부족했습니다. 물론 네. 공직자에 준하는 정도의 높은 청렴성이라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규정을 했지만 사실 예. 그 이상이죠. 뭐 우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통령을 V라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김건희 씨를 V0라고 뭐 칭할 정도로 실제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력 행사를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선고된 범죄 혐의 사실 세 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물론 대통령 훨씬 이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혼인 이전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사건이 2020년 최초로 고발됐을 때 김건희 씨는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 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2024년에 이 검찰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키고 새롭게 수사팀을 만들어서 몇 달 만에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 장관과 김건희 씨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 수사를 계속 확인하고 물어보고 일종의 수사에 관련된 결론을 압박하는 취지의 내용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넘어서서 실제 본인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 역시 오늘 무죄로 나왔습니다만 당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사업을 하는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이 사건에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고려하고 또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간에 5월 9일 저 전화 녹취록 이런 구체적 내용들까지 확인해 보면 실제 김건희 씨는 단순히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일정 정도의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예. 권력자로 행사했고 그것이 사욕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이제 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서 김건희 씨는 적어도 이제 어떤 이 피고인의 어떤 지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어떤 공직자 내지 특수한 대통령과의 배우자라는 특수한 어떤 신분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피고인으로서 또 범죄가 있다면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어떤 행위 책임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됐어야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공직자 수준의 어떤 높은 청렴성 요구 이것 역시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조금은 부족한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재판부 예.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어떤 영향력과 관련된 범죄 행위는 네. 그 도이치모터스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 소위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다 이 부분도 상관이 없어요. 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알선 수재, 특가법상 알선 수재와 관련된 것들인데 알선 수재 관련돼서 재판부가 질타한 부분은 그거죠. 그만큼 유혹이 많은 자리라는 거죠.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치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축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질타한 겁니다. 예. 예컨대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그 본인이 부탁받았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안 보인다. 이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만큼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 것이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보면 사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그 구성 요건을 조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지위를 인정된 것이지 또 하나는 이제 양형에서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받았다라고 양형사에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설명한 것으로는 이해를 했고 예. 나머지 도이치모터스는 아시다시피 2010년에서 12년 초까지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그 여론조사는 그건 대통령 당선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설명한 그 부분하고 약간의 다소 좀 거리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는 오히려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잖아요. 지휘권이 제한된 상태 수사가 벌어졌어요. 전 정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와서 이게 처분이 늦어졌던 것이죠. 그 처분이 늦어진 게 봐준 것이냐라는 그런 시각이 특검의 시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봐준 게 아니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불이익을 입은 거다라는 시각이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무혐의 처분 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거를 특검이 다시 다 기소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과연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냐 아니면 기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시각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법조인으로서 두 분이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판결문에서 가장 주목한 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 무죄로 나온 부분이요. 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의 무죄 이유,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무죄 이유를 보면서 재판부는 이 판시 전에 엄격하게 증거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예. 유죄의 증거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은 애써 배제를 하고 무죄라는 결론을 내놓고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들을 맞춘 게 아니냐 그런 논리 전개로 좀 읽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이 딱히 지금으로서는 떠올리지 않는데 얘는 단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공모 공동 정범의 법리를 통해서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권오수 씨와 김건희 씨가 이 공동 정범이 성립하려면 시세 조정,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한다는 공동의 인식,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좌를 대여했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공동의 실액, 계좌를 주고 실제 거래 행위에 직접 관여하고 한 부분들이 상호간에 긴밀한 의사 연락통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쭉 공개된 언론의 이 기사 내용들 그리고 이 주가 조작 행위는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있었는데 권오수 씨와 김건희 씨는 이미 2004년부터 만남이 형성돼 있어서 꽤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도이치모터스를 권오수 씨가 인수한 이후에 주가 조작이 적극적으로 일어났던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108개 정도의 이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 중에 48개 계좌를 제공한 김건희 씨 또 최은순 씨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제 사실에 대한 판단부터 몰랐을 것이라는 일종의 어떤 빠져나가기 위한 논리를 구성해 놓고 그거에 맞춰간 느낌을 계속 받았고요. 예. 명태균 씨의 이 여론조사 관련된 정치자금법도 똑같은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판결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더 확인하면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판결에서 재판장이 판시한 어떤 무죄의 이유는 그 자체로서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일단 논리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엄밀하게 판단했다고 저는 봐요. 네. 변호사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단계로 나눴단 말이에요. 주로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첫 단계가 2010년도부터 2011년도 1월 달까지인가요? 이때는 실제 김건희 여사도 뭔가 시세 조정이 있는 것 아니야라고 인식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예. 인식을 했고 이때는 아마 방조회 정도는 죄책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다만 이 방조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안 했고 그러니까 공동정범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하는데 그 뒤에 연이어 나온 판단 공소시효도 만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해당 구간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죄가 확정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항소할 수가 없어요. 항소를 해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방조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구간이 있는 거죠. 2011년도 3월 달에 매수매도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는 독자 판단이라고 본 겁니다. 예컨대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그때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블랙펄과의 관계를 파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11년도 3월 달 매수매도 행위는 이건 독자 판단이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있었던 그 일정 한 달 만에 있었던 매수매도 행위도 대신증권인가요? 대신증권 하나투자신탁. 이 부분도 독자적인 판단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증거 판단을 보면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히 판단했다. 특히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했던 그때 동원됐던 계좌는 실제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됐다는 계좌로 이 범죄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 재판부가 엄밀하게 판단했다고 보여지고 비판을 받을 게 뻔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증거 판단해서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관련돼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도 이게 시사점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때 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탁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면 흔히 있을 법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설문 구성이라든가 뭐 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 주체가 명태균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부부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계약한 것은 여의도 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머니투데이하고 기존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이런 행위가 있기 이전에 머니투데이하고 쭉 진행을 해왔고 머니투데이가 끝난 뒤에 뉴델리하고 또 쭉 진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했듯이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상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영업을 위한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이지 전단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속되는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곧 이제 3월 달에 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장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알선 수사 관련돼서는 재판부가 공개 판단했듯이 예. 정확히 인정했다고 봐요. 뭐 그래프 목걸이는 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았다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분명히 대가 관계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그 대가 관계의 내용이라는 것이 통일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엔 사무국이라는 위치라는 거에 사실 국가적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전이 없더라도 할 만한 것 아니다라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형이 1년 8개월 정도 나온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혐의별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부 매수 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고 독자적인 판단이었고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어쨌든 전제는 이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시세 조정이 있다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거라는 것이 일기, 그러니까 2011년 3월 이전에 이루어졌던 거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들 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와 김건희 씨 관계가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가가 정상적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거래 행위에 가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함에 있어서는 그러면 권오수 씨 내지 주가 조작 일당과의 의사 연락이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관련된 이제 증거 관계에 대해서 실제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예. 걸 보면 정상적 거래로 알고 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권오수 씨와 김건희 씨와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특검의 공수사실 내용 중에 대해서는 관련된 직접 증거 내지 정황 증거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적어도 공소시효로 이 면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부분 이외에 이후에도? 네. 2011년 3월 그리고 2012년까지 있었던 이후에 이 기간의 거래 역시 시세 조정인 것을 알면서 한 거래라는 전제가 당연히 성립될 거고요. 그러면 권오수 씨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김건희 씨가 단순히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이 자의적,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한 거래라는 이 판단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적어도 이 시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행위가 이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이 주범인 이 권오수 등 주가 조작 일당과의 의사 연락과 직간접 관계가 있는 정황들도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 판단을 하지 않고 김건희 씨가 알아서 한 매매인 것으로 결론 냈다는 것은 증거에서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증거는 배제하고 유리하게 보이는 증거들만 주로 채택해서 내린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다른 게요. 저희가 그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의 태양을 보면 이렇게 시세 조정은 돈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뭘 많이 매집한다거나 또는 뭐 통정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행위 유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허위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주가를 띄운다거나 이런 부분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한 태양이에요. 네네. 또는 아시다시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자,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이렇게 거짓 정보를 유통시켜서 띄우게 되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단순하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그런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돈을 사고 팔았다. 이거 금방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 조정이라는 거는 내가 준 전주 역할, 내가 준 통장, 내가 준 돈이 거기에 이용된다는 것을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하는 게 시세 조정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파기하고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계속 사고 파는다 하더라도 여기하고 연락 없이 하게 되면 그걸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미공개 정보 이런 거는 처벌할 수 있어도 그거는 지금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엄밀한 법률 해석에 기한 것이지 아니 내가 여기하고 단절했는데 계속 그 해당 도이치모터 주식을 왜 사고 팔았습니까? 이거 갖고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저희가 이제 편의상 뭐 1기, 2기, 3기로 이렇게 지금 나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기에 이미 시세 조작 그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그 부분이 전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세 조정에 편승한다고 하는 것은 1기 때는 위임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통장을 맡긴 겁니다. 네. 내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정해서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시세 조정에 당연히 그건 결합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를 깨고 이제 위임이나 아니면 지시를 받지 않는 거죠. 의사연락하에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내가 독자적으로 사고 팔게 되면 그 시세 조정이 아닙니다. 예컨대 이게 시세 조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거기와 의사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하게 되면 이건 시세 조정 행위에 같이 연동됐다, 방조했다, 공범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미공개 정보라면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어떤 미공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데 야, 너 그 이용 안 할게라고 하고 본인이 이용해서 사고 팔아요. 그럼 당연히 그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예. 자본시장법 세 가지 처벌 유형 중에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재판부 판단이 법리에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처음 듣겠습니다. 근데 지금 1인 매매를 했다는 1차 시기 이후에 2011년, 12년에 거래 역시 보면 전형적인 시세 조정 행위를 알고 한 행위로 보여지는 행위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특히 서울고검의 추가적인 재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게 시세 조정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된다는 걸 알지 않으면 하지 않았을 거래 양태들이 계속 보였고요. 그게 실제 그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고 실제 수익 분배에 관련된 협의 내용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걸 단순하게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래에서 우연히 취득된 이익을 가지고 나눴을 대화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런 예. 부분을 배제하고 이 주가 조작 일당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그 이후의 거래는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씨와의 그냥 단독 행위인 것처럼 본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심가는 정황이 여러 개 있다고 하지만 증거로서 이게 뒷받침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쓴 건데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권오수 씨 내지는 2차 주포들과의 직접 연락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이걸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거래에 있어서의 이례적인 어떤 거래 상황이라든가 내용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라든가 주가 조작 간의 어떤 3자 간의 연락 체계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김건희 씨가 이런 이 주가 조작 행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서 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예. 지금의 확인된 증거를 가지고도 똑같이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동의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쪽의 결론을 내놓고 그거에 맞추기 위한 결론처럼 써내려간 것 같아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짧게만 좀 한번 듣고 주제 좀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서에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서에는 그 다 알고 나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로 법을 바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시세 조정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미공개 정보로 인정하고 네. 해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건 사실은 구성 요건을 너무 확장하는 거고 어려운 그 법률적 판단인 것이고요. 저는 정서와 괴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재판부가 법률에 기인해서 증거 법칙에 따라 판단한 걸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예를 들면은 그러면 자본 그 해당 시세 조정의 모든 통장을 제공했던 계좌를 제공했던 그 전주들은 다 처벌받아야 되는데 기소된 전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죄 나온 전주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시세 조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의사 연락 없이 혼자 사고 팔았어요. 이거 다 처벌해야 되나요? 그거 현재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 관행, 재판 관행, 법률 해석 여기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쟁점이 바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이었는데 일단 명태균 씨에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논리적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게 정상적인 이 계약에 의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그 비용 상당의 액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한다는 인식이라든가 이게 없었다는 게 판단인데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통상적으로 선거 시기에 대통령 이 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해 22년에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수익을 그 목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인 것이지 예. 이게 실제 정치 자금 상당의 어떤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그 시점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안 게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시사인 보도 자료에 하면 2021년 그러니까 6월경부터 그 2023년까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녹취가 다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간의 관계는 명태균 씨가 본인의 어떤 여론조사의 영업을 위해서 접근을 했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공표 미공표해서 2억 7천원 상당을 그냥 제공한 것이 아니라 네. 그걸 실제 비용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느꼈을,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도 그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을 주게 했고, 그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이 진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대가로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공된 여론조사는 실제 정치 자금으로 지출되었어야 될 조사이고, 그게 계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명태균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는 명태균이 당시에 제공한 여론조사가 그 액수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고,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명태균 씨의 조언을 받아왔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김영선 씨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 녹취를 통해서 상당히 다 드러났습니다. 그 대화 녹취,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2022년 5월에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대선 관련된 조언을 해온 명태균 씨에 대해서 선의로서 아니면 그 여러 의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대가로서 그 공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사와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이상의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계약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 여론조사로 제공된 2억 7천만 원 상당의 그 조사 자체는 정치 자금의 어떤 불법적인 수수로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대가와 관련해서도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상황까지 고려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상적 결정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5월 8일, 9일 그리고 공천 발표 있기까지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황들을 보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간의 대가 관계는 분명히 인정될 만한 증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 무죄 역시 납득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유기찬 부위원장의 판단도 좀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잠시 좀 속보가 들어와서요. 김건희 씨에 이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또 부정청탁 수수금지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이어서 또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도 내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선고 형량이 저희 뉴스 중에 나오게 되면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그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 재판부가 핵심을 몇 개 짚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그 계약한 바가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계약서라는 것은 이제 계약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바 없다, 요구한 바가 없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을 재판부가 짚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또 하나는 그런 판단 그 근거로서 전단적인 거기 전속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위한 거기에만 줄 생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그 설치를 했어요. 저는 정확한 얘기라고 보고 그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영업 방식이든지 아니면 영업 방식의 일환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여론조사를 해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준 대상들도 보면 김종인 씨, 그다음에 이준석 그 당시 대표 이런 사람들에게도 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가만 준 것은 3개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계약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위한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이라서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김영선 전 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련해서는 이거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예컨대 만약 약속을 했으면 수차례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약속한 대로 들어주세요. 이 한마디면 될 것이지 그냥 수차례 공천 부탁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부부에게만 공천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보면 뭐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등에게도 여러 번 부탁한 걸로 봐서 이것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시점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여론조사를 하기로 만약에 의뢰했다면 그 시점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때그때 명태균 씨가 말을 한 것이지 이것을 마치 애당초에 대가 관계로 내가 여론조사 해줄 테니까 나중에 김영선 씨 해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판단한 것이 엑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청구했다라고 하는데 그 청구 시점을 보면 이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참 이후잖아요. 그 시점에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라고 청구할 그런 상황을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강혜경 씨한테 명태균 씨가 만약에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끼리의 얘기인 것이고 실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간 세간에서 있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증거에 의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정리한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공천과 관련된 판단 부분도 지금 뭐 통상적인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지고 명태균 씨가 이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다양하게 공천 관련자들과 이 연락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그때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이 됐을까? 여기에서부터 의심이 시작돼야 되고요. 공개된 녹취록만 보더라도 명태균 씨의 단순한 부탁 내지 본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김영선에 대한 어떤 배려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관철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게 어쨌든 아무리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공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상현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전화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력이 공천에 영향력을 끼친 건 분명해 보이고 그 이전에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했을 것으로 보이는 녹취의 내용은 명태균 씨의 요구와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게 연결관계 통화 내역의 어떤 시점상 기준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태균 씨가 단순하게 어떤 뭐 이 대선 과정에서 오랫동안 조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부탁하는 공천에 의견 정도를 반영했다는 아마 취지의 주장인 건데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명태균 씨의 어떤 요구가 결과로서 나온 것이고 그 전제로서 무상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이고 직접적으로 제공된 게 3개의 조사뿐이라고는 하지만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의 상당수를 미리 제공하거나 특히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미리 줌으로써 일종의 여론 형성을 위한 다른 어떤 정치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면 그거는 대가성이 당연히 있는 거죠. 여론조사는 적어도 이게 계약을 통해서 회당 뭐 500, 300, 뭐 1000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걸 전제를 하면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제공된 횟수를 보면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명태균 씨가 손해를 보면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방선거에서 그거를 어떤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는 정도의 이익만을 가지고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대가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단순하게 공천을 넘어서 그 이후의 행위들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비에 대해서 일정액을 본인이 가져간다거나 아직 뭐 이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역 사업이라든가 산당 관련된 이해관계에 관여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제기들까지 종합해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명태균 씨가 사활을 걸고 갖고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고 대가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그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가 직접 행위한 내용이 이 이상의 어떤 직접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굳이 배제하고 공천에도 직접 대가성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건 맞죠. 어떤 형태로든 윤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든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윤상현 의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공천에 유리한 정황을 형성해 놓은 건 맞죠. 그런데 그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한 거에 대한 대가라는 거에 대한 재판부 판단인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무료로 해주는 대신에
그거 공천을 주기로 약속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춰볼 때.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관련돼서 재판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명태균 씨는 뭐 지방선거 출마 의향자들로부터 상당히 돈을 받아가 2억 얼마를 받아서 그걸 이미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돈의 충당 방법, 그다음에 시점, 뭐 지시 여부, 문구 조정 여부, 아니 여론조사를 내가 의뢰했는데 어떤 설문으로 이걸 구성할지는 다 사전에 상의하잖아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의 여론조사 의뢰하는 방식과 달라서 이거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저는 합당한 판단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캠프에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가지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도 재판부가 좀 언급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법원의 사회부 법조팀 이동훈, 또 이채연 기자가 나와 있는데 관련 내용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자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씨에게 첫 법적 판단이 내려졌죠.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건데요. 자, 이 기자, 오늘 일단 선고 형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재판부가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라프 목걸이 한 점을 압수하고 1,281만 5천 원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구형량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이었으니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아주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구체적인 형을 보면요, 이 명태균 선거 개입 사건, 이 도이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였고, 유죄로 인정된 건 이 통일교 청탁과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시세 조종 관련해서는 정범에 해당이 안 된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는 범죄 증명이 없다. 통일교 청탁의 경우에는 샤넬백 한 점과 그라프 목걸이 하나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쭉 주문을 읽으면서 언급했던 양형 이유에 대해 보자면요, 주목했던 영부인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영부인은 대통령처럼 국정 권한은 없지만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인했다, 이렇게 질타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 공여된 이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하면서요, 절제미를 상징하는 이 거미불로 화이불칠한 용어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거나 이런 점들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이 됐고요. 다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해서 이 청탁이 실현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김 씨가 샤넬백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이 헌정사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잠시 뒤에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제 법적 판단이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1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나왔죠. 맞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경우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 씨, 또 이제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을 제공해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건희 씨에 대한 법적 판단, 구체적 판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주가 조작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동정범으로 규정되기 위해선 김 씨가 주식 시세 조정 행위를 인식하고 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 등 주가 조작 세력과 서로의 역할을 알고 그리고 역할 분담이 돼야 함을 전제했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 주가 조작 세력 중 김 씨에게 주가 조작과 관련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인물이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통정매매라고 보기 위해선 거래가 잘 되는 성황하고 있다고 보여야 하지만 김 씨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주식을 넘길 때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의도도 없어 보인다고, 그리고 증거가 없다고도 봤습니다.
또 주가 조작 세력이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려면 이들의 모든 수익금을 함께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거래 수수료를 김 씨에게 받는 등 외부인, 그러니까 거래 상대 정도로 취급을 했다고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역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명 씨가 김 씨 등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하던 걸 피고인 부부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론조사 자체도 명 씨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영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했다고도 봤는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은 것도 있는 증거들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해선 샤넬 가방 2점 중 1점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하나가 유죄로 인정이 됐죠. 네. 김 씨가 샤넬 가방 등 수수는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2022년 4월 수수한 가방과 관련해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의 통화를 근거로 청탁이라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1,200만 원 상당의 가방과 관련해선 통일교의 유엔 사무국 유치 사업 관련 청탁이 인정됐습니다. 아울러 그라프 다이아몬드와 관련해서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교육부 장관이 아프리카 장관을 외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방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인정하며 유죄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자, 오늘 선고 생중계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김 씨의 선고 모습, 영상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흰 셔츠에 검정 정장, 또 검정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이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는데요. 정면을 계속해서 응시하다가 선고 뒤에는 큰 표정 변화는 보이진 않았고요. 일어선 채로 선고 이후에는 일어선 채로 변호인들과 모여서 뭔가 의논하는 듯 이야기를 나눈 뒤 이 형사 보상 안내문으로 추정되는 종이 한 장을 들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중간중간 일부 무죄 부분 설명이 이뤄질 때 김 씨가 옆에 앉아있던 최지우 변호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법정 내부에서 포착됐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 공시되길 원하냐 묻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짤막한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피고인 사건 중에는 처음으로 생중계되면서 된 바 있는데요. 이 재판 시작에 앞서서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인데다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특검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또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선고였다라고 자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고의 의미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고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는 첫 사례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다만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던 혐의 중 2개, 3분의 2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네. 또 이번 선고는 종교유착 등 수사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입니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교유착 시도가 있었다고 본 만큼 꼬리 자르기를 해왔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되고 정치권 로비를 수사 중인 검경 합수본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범죄 사실 구조가 비슷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재판도 김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수본의 금품 수수 혐의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긴 한데 다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형량이 높은 뇌물죄 적용은 더 수사가 진행돼 봐야 판단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게이트 혐의 재판의 경우에는 김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와 재판 더 깊이 있게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법원을 연결해서 저희가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을 통해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동훈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또 별도로 기소가 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진관 부장판사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부장판사가 오늘 이제 이 1심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죠. 예. 그리고 뭐 현 1심 재판이기 때문에 2심에서 또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특검이 어떻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진관 부장 그 해당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같이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변론 준비 기일은 공판 준비 기일은 다 끝났고 첫 기일을 3월 달로 잡으면서 이 재판 결과를 좀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나온 왜냐하면 증거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원에서 재판부는 다르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예입니다. 네.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고 실제는 그 알선수재 관련돼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본인이 뭐 부탁받은 청탁받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뇌물죄 적용은 아까 언급됐지만 나오기 어렵다라는 예, 생각이에요. 예. 물론 다른 유형들도 있죠. 이원 합의 그림 이런 부분은 달리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그 공소사실 관련된 이 부분은 관련돼서는 뇌물죄도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재 국수본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상당히 경찰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 그 해당 재판부에서도 오늘 뭐 판결 예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뭐 그걸 전제로 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관련된 증거들은 이미 다 동일하게 이제 제출이 될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일 텐데 똑같은 증거를 놓고도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 윤 변호사님과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처럼 재판부가 똑같은 증거를 놓고도 증거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쓸지 유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정도의 증거로만 볼지는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가 될 거라고 본 이 법조인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진관 재판장 역시 오늘의 이 판결 자체를 주시는 하지만 그 판결의 어떤 주된 판단과 증거 관계 사실 인정을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판단에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이진관 재판장의 경우 어떤 판사의 성향을 볼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권력형 범죄,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서 매우 엄정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내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통상적인 어떤 그 이 법리 판단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김건희 씨와 관련이 돼서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깊이 관여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체로서 공범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은 뭐 이진관 재판장은 이 사건과 달리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던 부분 바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부 유죄를 판단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판결을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는 되게 엄밀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가 부인을 했지만 어쨌든 뭐 전성배 씨의 진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달 과정, 뭐 처남이 차를 타고 가서 했을 것이다라는 과정, 그다음에 전성배 씨의 진술이 믿을만하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 전성배 씨와 김 여사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기초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신빙성 있다고 본 재판부 판단이 일단 와닿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샤넬백 같은 경우에도 그건 뭐 받았다고 인정을 했죠. 인정을 했고. 그리고 네. 대가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전후 대화 과정 등을 보면 일부는 이제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는 대가관계를 인정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법조인 관점에서 보면 뭐 진영의 관점에서 보면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법조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타당한 사실 인정이다. 그리고
그 사실 인정의 이제 법리 적용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알선 수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민간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돼서 영향을 끼칠 것을 부탁받고 뭐 금품을 수수 약속 요구한 경우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그 영향을 기대하고 준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청렴성을 배신한 건 맞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양형 사유에 보면 윤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그 노력을 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양형을 정한 그 사유 중에 그 해당 청탁의 내용 자체가 이게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청탁을 받지 않았어도 행했을 법한 그런 그 내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굳이 저렇게 어떤 금품을 받는 것이 네. 오히려 상당히 문제를 야기한 것 아니냐. 이게 유리한 양형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또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도 뭐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다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너무 경한 양형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인정 과정, 법리 적용, 양형 측면에서 뭐 적정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예, 적정한 판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그나마 이제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됐으니까요. 예, 예.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는 뭐 증거나 법리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 샤넬백을 굳이 나누어서 판단한 부분은 이 역시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알선 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에서의 대가성은 1대1 대가 관계를 정확하게 성립시키는 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샤넬백을 굳이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의 백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에서 또 일부 무죄가 됐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가능하면 쪼개고 가능하면 법리 적용을 다른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온정적 판단을 했다는 부분 역시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 양형 이유에서 대가성의 어떤 사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 국가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공직자인 그 피고인 내지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알선 수재죄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렇게 따지면 공적으로는 뭐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다 양형해서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 사무라는 것이 실제 완전히 사욕의 어떤 수단으로 금품을 받지만 그게 공적인 업무로 실행되는 과정은 전체적 이익에 복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굳이 그걸 양형 이유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유념할 부분은, 제가 법리 판단이 정확했다라고 보는 것은 특검도 만약에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 아니면 경제적 공동체라고 본인들이 여겼으면, 그랬으면 이건 뇌물죄로 의율 했어야 돼요. 뇌물로 해가지고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의율 했으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이 돼요. 네. 그때는 뭐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러면은 뭔가를 기대하고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추상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알선 수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부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위 저희가 제3자 뇌물에서 있었던 부정한 청탁과 유사하게 특별한 부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특별한 부탁이 행해진 시기를 저희 특정할 수밖에 없고, 그 특정한 부탁이 행해진 시기를 특정하다 보니까 앞에 샤넬백은 무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서 엄밀한 판단이고, 만약에 특검이 이에 불만이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자신 있으면 뇌물죄 공범으로 했으면은 저런 판사가 저런 판단을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특검이 제기한 공소 사실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리 자체가 알선 수재에는 특정한 부탁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저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저게 봐주기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뇌물죄로 판단했어야, 그러니까 뇌물죄로 만약에 기소를 했다면 또 다른 판단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뭐 특검이 뇌물죄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가 못하니까 이걸로 네.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말은 네. 그렇죠. 그거 김건희 제가 씨는 정정하는 공무원이 거 아니기 하겠습니다. 때문에 네네네. 이제 뇌물죄로 이 공수 제기하기는 어려웠던 것이고, 이제 근데 알선 수재에서의 대가 관계도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1대1 대가 관계. 그러니까 이 금품에 대해서는 이걸 실현시키기 위한 대가로서 지급이 됐다. 이 부분까지 입증이 안 되더라도 지금 통일교와 이 건진, 김건희 씨 전체적인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이 부분이 대개 통일교가 갖고 있는 현안 사업과의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굳이 이 전체로서 판단했으면 될 일을 그 샤넬백에서는 이것, 이 샤넬백에서는 이것, 굳이 왜 이런 분리해서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뇌물죄 적용이 힘들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를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이동훈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검으로서는 사실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죠. 금품 수수 사실이 분명히 있고 그걸 주도적으로 한 것이 어쨌든 유죄로 인정될 만큼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네네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데 뇌물의 공범으로 하기에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적 관여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제 아주 부족했기 때문에 뭐 이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선 수재로 기소하는 게 맞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오늘 이후 이 김건희 씨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보수 정당이나 이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무죄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내지 기소가 무리한 수사고 기소였다는 비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그 반대 진영의 비판이긴 하지만 특검 쪽에서 항소를 할 때 유념해서 들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특검팀에는 1차에 불기소를 했던 검사들이 일부 파견돼서 포함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전제는 이미 그 권오수 씨 등 주범들의 확정된 사실관계와 증거와 재판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범들은 그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김건희 씨가 살아있는 권력자일 때 이루어졌던 수사고 재판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을 전부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 수사를 통해서 아니면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서 재판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리를 구성했었어야 되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아쉬움은 별개로 하더라도 특검이 공소제기 과정에서 권오수 등 주가 조작의 주범들과 김건희 씨와의 이 공범 관계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부족한 게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고 항소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통상의 어떤 정치자금법과는 다른 특수한 사례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법리 구성에 있어서도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 자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부분, 그게 굳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 자금의 불법 수수로의 대가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 등 항소 과정에서 이번에 법원이 무죄로 본 이유에 대한 확실한 보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세 개의 혐의 중에 두 개 혐의가 이제 네. 무죄로 판단이 나와서요. 네. 이게 이제 무리한 기소라고 할 수 있는 무리한 처분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그 알선수재에 관련돼서 법원이 설치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뭐 구체적인 뭐 행위로 나간 바는 없다, 확인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특검이 이 특검을 종료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이죄에 대해서 국수본을 이첩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 논리에 따르면 특검이 그 당시까지는 증거가 없었다는 건데 그러면 정결처분을 했어야 되는 거죠. 뇌물은 알선수재를 기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은 국수본으로 보내서 이걸 계속 수사하도록 놔뒀던 부분, 이 처분은 무리한 거고요. 두 번째는 특검 입장에서 보면 그 여론조사 관련돼서 이 비용이 정치자금이다라고 한 이 부분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무리한 기소고 더 나아가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된 것도 유사한 구조로 기소를 해놨다고요. 이 부분도 무리한 기소다. 이런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자, 앞서 이제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면 앞서 이제 그 항소 여부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 측은 항소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항소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샤넬백 받은 거 인정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네네. 그라프 목걸이 상호를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라프 목걸이 부분은 본인들이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받은 걸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항소를 안 하게 되면 스스로 내가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부분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서 아마 그 변호인은 항소를 하는 방향으로 그 피고인과 상의를 하지 않을까,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은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균형 차원에서라도 항소를 통해서 뭔가 그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변호인은 판단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인을 하면.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항소 여부 그리고 변호인의 이야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뭐 변호인은 뭐 어쨌든 뭐 유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한 것으로 지금 입장 이미 밝힌 것 같습니다. 저는 특검도
당연히 항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일반적 아까 이제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가 기계적 항소를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적용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네. 전혀 다르죠. 이 사건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에 준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같은 경우에도 범죄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여한 부분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잘못 기소해서 무죄를 받은 사건의 사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원래 갖고 있는 내규인 검찰의 구형과 항소에 대한 어떤 내규의 기준에 비춰보아도 이건 구형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선고 형량이기 때문에 예.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항소 대상이 되는 사건이고요. 사건의 성격이나 구형에 비한 선고 형량의 어떤 이 경함, 낮은 것 이런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의구심 그리고 김건희 씨가 행사한 이 불법 위법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이루어질수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메간 매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김건희 씨의 또 남은 사건들, 남은 재판들 여기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통일교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나머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사건이라든가 매관매직 사건으로 분류된 금품 수수와 대가 관계가 있는 어떤 공무활동, 공무수행 관련된 내용들은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단 네. 금품의 수수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관련된 구체적 대가 문제도 공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에 준해서 법원이 증거와 이 어떤 사실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적어도 알선 수재 내지 매각 매직 관련된 부분들은 유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매각 매직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서희건설의 사위의 뭐 직위 관련돼서 이제 그런 혐의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잘 부탁한다라는 정도의 부탁을 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했는데 네. 오늘 판결에서 유념해서 봐야 될 건 시점이에요. 예컨대 박모 사위가 공직에 나아가는 시점과 금품 전달 시기, 그다음에 이런 통화를 통해서 부탁한 시기, 만약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알선수재는 인정이 안 될 수 있죠. 대가관계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계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와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부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완 화백 그림이 오갔던 이 공천 관련된 부분도 이 공천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알선 수재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관련돼서 특정 국가정보원의 어떤 그 특보 이 자리가 관련돼서 대가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오늘 저희 판결문에서 봤듯이 금품 제공 시점과 통화 내용 통화를 통해서 어떤 부탁을 언제 했는지에 대한 입증 정도 이런 것들이 유무죄를 가르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 공판이 있었고 지금 이제 4시 1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4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가 있는데 오늘 결과들 글쎄요, 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수사에도 좀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렇죠. 이미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시점에서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결한 핵심적 인사이고 그 과정에서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예. 오늘 뭐 유무죄 판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확보돼 있고 확인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금품 수수에 대한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증거가 있고 진술이 있고 물증들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이제 1억 원 수수로 끝났을 것이냐. 예. 그 이후에 통일교가 집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현안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 ODA라든가 등등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유착을 시도했던 여러 상황들, 지금 검찰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정교 유착 관련된 수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들까지 종합해 보면 오늘의 선고 결과는 이후에 통일교나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사건에 있어서 정치인이 권력과 어떤 방식으로 이 종교 단체 어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개 행위를 하고 금품 수수를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인정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향후 수사나 관련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일단 특검은 징역 4년 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을 한 상황인데 이 재판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윤영훈 씨에 대해서 그 구형을 보면 정자법 2년을 구형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금액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었던 횡령, 그다음에 증거인멸 관련해서 2년을 구형했거든요. 네. 근데 1년 2월이 나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금전이 오간 거에 대한 사실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윤영훈 씨의 진술에 따라서 수사가 시작이 되고 구속 기소가 됐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일견에 있었던 전재수 의원에 대한 그 금전 줬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한 거고요. 그럼에도 작년 8월에 있었던 이 진술을 애써 무시하고 권성동 의원만 사법 처리하게 하고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수사를 안 하다가 11월 달에 입건인가요? 아직 입건 전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에 넘겼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은 특검의 요구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앞서 이제 저희가 김건희 씨 변호인단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은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양형 판단도 미흡했고 또 바로잡기 위해서 항소를 하겠다, 항소 예정이다, 이런 속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